여러분, 펜을 잡던 손으로 거친 돛을 잡고 또 조용한 도서관을 떠나서 성남 파도 속으로 뛰어든 한 젊은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하버드의 학생이었던 리처드 헨리 데이나 2세가 그 주인공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극적이고 또 힘든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생생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보장된 미래를 가진 이 똑똑한 학생이 그걸 다 뒤로 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 망망대해로 자기 자신을 던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게 바로 이 책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가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무려 2년짜리 항해에 나서게 됐는지 그 동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건 절대 무슨 낭만적인 모험을 찾아 떠난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아주 절박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의 여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모험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홍역을 앓고 난 후유증으로 시력이 정말 극도로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데이너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자에게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책과 학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예 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였죠. 그게 바로 그의 필사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여정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인용문에서 그게 딱 드러나는데요. 데이너는 자신의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장교나 승객의 시점에서 쓰인 것들이었거든요. 좀 낭만적으로 포장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데이너는 그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평범한 선원들의 진짜 삶, 그들의 진짜 목소리, 그 고통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전쟁을 기록할 때 장군의 시점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병사의 눈으로 기록한 그런 전쟁 일지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8월 14일 데이너가 필그림이라는 배에 딱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겪게 된 아주 즉각적이고 충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랄까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짜 선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나비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케임브리지의 점잖은 학자는 이제 거친 파도를 닮은 선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옷차림의 극적인 변화, 이건 단순히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의 과거, 그의 신분, 그의 모든 것을 상징하던 껍질을 완전히 벗어건지는 그런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죠. 이 옷은 그냥 작업복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너는 이 선원 복장을 쫙 갖춰 입고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와, 나 이제 바다의 신 넵튠처럼 보이는데? 하면서 좀 우쭐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갑판의 모습을 딱 드러내자마자 다른 모든 선원들은 그가 육지에서 온 풋내기라는 걸 그냥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흉내내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뱃사람들의 그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진짜 선원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엉덩이에 딱 붙으면서도 발목은 헐렁하게 떨어지는 그 바지의 독특한 핏, 일부러 더 넉넉하게 입는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왼쪽 눈 위로 아주 멋스럽게 늘어뜨린 검은 리본까지. 이 모든 디테일이 바로 그들만의 언어이자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이건 데이너가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바다가 그들의 몸에 새겨놓은 진짜 뱃사람의 표식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돛대 앞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돛대 앞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배의 앞부분, 그러니까 일반 선원들이 사는 공간을 의미해요. 장교들이 생활하는 배 뒷부분, 즉 선미와는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는 공간이었죠. 자, 이제 망망대해 위, 이 작은 배 안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해의 시작은 정말 끔찍한 뱃멀미와의 사투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밤낮으로 이어진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바다가 잠잠해지자 그의 눈에 비로소 밤하늘의 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장엄한 일출.
그 순간 그는 육지에서의 모든 고통을 잠시 잊고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용문은 데이너가 생전 처음으로 돌고래떼를 만났을 때 감상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면서 물살을 쫙 가르는 그 돌고래의 모습에 그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죠. 이렇게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학자의 감수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건 그가 단순히 배를 타는 선원이 아니라 이 바다를 기록하는 기록자임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하죠. 물론 선상 생활의 단조로움을 깨는 작은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요일마다 나오는 특별식, 더프라는 음식이었죠.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끓여낸 이 투박한 푸딩은 사실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같이 소금에 절인 딱딱한 고기만 먹던 선원들에게 일요일에 맛보는 이 달콤하고 끈적한 더프는 이건 거의 왕의 진수성찬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의 삶이 항상 이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항해의 물리적인 현실을 좀 넘어서서 그들 곁에 항상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죽음은 늘 그들을 따라다녔으니까요. 데이너는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언제든 자기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운명, 그리고 인간 존재의 소멸이라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의 시작인 거죠. 육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나 무덤 같은 흔적이 남잖아요. 하지만 바다에서의 죽음은 완전한 소멸입니다.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진 동료는 정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죠.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의 존재가 순식간에 즉 없음으로 돌아가는 이 경험은 남은 사람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흔적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더욱 공허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데이너는 이 엄청난 상실감을 팔다리를 잃는 것에 비유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생각해보세요. 단 12명뿐인 이 작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모든 임무, 모든 일상 속에서 그의 부재가 끊임없이 느껴지고 배 전체가 마치 불구의 몸처럼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원한 상처로 남는 거죠. 한 동료의 죽음은 배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텅 빈 침상, 당직을 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빈자리. 선원들은 말이 없어졌고요. 거친 욕설과 시끄러운 웃음소리 대신에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친절과 진지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거칠기만 했던 선원들은 잠시나마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는 작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끝없는 바다와 죽음의 공포. 점점 지쳐가던 선원들에게 마침내 첫 번째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지독한 고립감 끝에 마주한 희망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흙냄새 섞인 바람을 맞는 그 기분을. 배 위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개구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귀뚜라미 소리는 아마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을 겁니다. 그들에게 육지는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도착한 섬이 바로 그 유명한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실제 배경인 후안 페르난데스 섬이었습니다. 데이너에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겠죠. 책 속에서만 상상했던 그 공간이 자기 눈앞에 딱 펼쳐지는 순간, 그의 과거와 현재가 마치 운명처럼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섬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감각의 향연이었습니다. 단조로운 소금과 바다의 맛에 익숙해졌던 혀끝에 확 퍼지는 신선한 과일의 달콤함, 그리고 문명 세계의 어두운 단면인 죄수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멈춰있던 그의 감각을 깨우는 아주 강렬한 경험이었죠. 데이너에게 이 후안 페르난데스 섬은 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집을 떠나 처음으로 밟은 땅이라는 그 상징성, 어린 시절 읽었던 책과의 마법 같은 연결고리, 그리고 지독한 고독 끝에 맛본 그 달콤한 위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의 이 짧은 휴식은 그에게 달콤한 위로를 주었지만 이건 거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험난하고도 위대한 항해가 계속됩니다. 자, 리처드 헨리 데이너 주니어의 명작 돛 위에서의 2년을 계속해서 따라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그가 드디어 19세기 캘리포니아, 그 낯설고 매혹적인 해안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으로 함께 들어봐 보시죠. 이게 바로 데이너가 19세기 캘리포니아 사회를 보고 느낀 첫 인상이자 그의 여정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역설이었던 거죠. 겉모습과 실제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다른 땅. 화려함 속에는 빈곤이 숨어 있고 아주 위험 있는 태도 뒤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는 곳. 자, 이제 데이너와 함께 해안에 발을 디디면서 그의 예리한 눈을 통해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당시 캘리포니아의 수도였던 몬터레이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곳의 풍경과 건축물은 데이너가 떠나온 뉴잉글랜드의 아주 질서정연한 벽돌 도시 보스턴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마치 온몸으로 여긴 네가 알던 곳과는 전혀 달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한밤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닻을 내렸는데 배 주위를 거대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육지에서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오로지 파도 소리랑 바람 소리만 들려오죠. 바로 그때 저쪽 해안가 언덕 어딘가에서 아주 기묘하고 길게 메아리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람의 외침 같기도 한데 어딘가 섬뜩하고 기이한 느낌을 주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소리 말이에요. 그 소리의 정체, 항해사가 드디어 알려주는데요. 바로 스페인어로 경계하라는 뜻의 알레르타였습니다. 산 중턱 동굴에 죄수들을 가둬놓고 그들을 지키는 보초들이 밤새도록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외치는 소리였던 거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외침은 데이너에게 캘리포니아가 그냥 미지의 땅이 아니라 뭔가 엄격한 통제와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아주 불안한 첫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밝아오자 캘리포니아의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데이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바로 집들이었는데요.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뭐랄까 마치 땅이 스스로 솟아나서 형태를 갖춘 듯한 모습이었어요. 몬터레이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의 집들은 바로 그들이 딛고 선 땅 그 자체로 지어졌던 거죠. 이 아도비 주택이라는 게요, 정말 그 건조한 기후에 완벽하게 맞춰진 형태였어요. 두꺼운 흙벽이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서늘한 기운을 막아주니까 난방을 위한 벽난로가 전혀 필요가 없었죠. 바닥은 단단하게 다진 흙이었고 유리 없는 창문에는 나무 창살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유함의 표시는 지붕에서 나타났는데 평평한 흙지붕 대신에 구워서 만든 붉은 기와를 얹는 거였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사회적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그 극명한 길조였습니다. 데이너는 금방 깨닫게 되죠. 아, 이 땅의 진짜 이야기는 풍경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구나. 그는 외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람들의 복잡한 사회 규범,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이나 말투가 어떻게 그들의 계급과 혈통, 즉, 이 세상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는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남자의 신분을 알고 싶다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망토만 보면 됐습니다. 헨테데 라손, 그러니까 순수 스페인 혈통을 자랑하는 귀족들은 벨벳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최고급 모직 망토를 어깨에 턱 걸쳤죠. 반면에 평범한 목동이나 노동자는 세라페나 판초라고 불리는 담요 한가운데 머리 넣을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 망토를 둘렀습니다. 이 망토는 그냥 옷이 아니라 때로는 침구이자 비를 막는 우렸고 그 사람의 부와 신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였던 겁니다. 여성들의 패션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는데요. 드레스의 기본 형태는 유럽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었죠. 더운 기후에 맞춰서 소매는 짧았고요. 몸을 꽉 조이는 코르셋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보닛 대신 레보소라고 불리는 커다란 숄이나 멘트를 둘러서 얼굴을 가렸는데 이게 실용적이면서도 정숙함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옷들은요, 결국엔 딱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바로 혈통의 순수성에 기반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사회적 계급, 즉 카스트 제도였죠. 패션은 그저 이 엄격한 질서를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데이너는 한 사람의 운명이 피부색과 혈통에 따라서 그냥 첫눈에 결정되는 걸 목격합니다. 맨 위에는 스스로를 카스티아인이라고 부르는 순수 스페인 혈통의 백인 지배계급이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스페인과 원주민의 피가 섞인 메스티소가 있었죠. 이들은 순수 혈통은 아니었지만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스스로를 스페인인이라고 부르면서 원주민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모든 힘든 노동을 도맡아 하는 순수 혈통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데이너는 아주 적은 양의 스페인 혈통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적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데이너가 아주 의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지위가 높던 낮든 상관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쓰는 스페인어가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고 우아하다고 느꼈어요. 평범한 소몰이꾼조차도 마치 교양 있는 신사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운 발음으로 말하는 모습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거죠. 외모와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모두가 공유하는 예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으면 안 되겠죠? 데이너는 이 이국적인 사회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뱃사람이 된 그저 평범한 선원이었을 뿐이죠. 그의 주된 임무는 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산업, 바로 캘리포니아 소가죽 무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소가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캘리포니아 은행권이었습니다. 금이나 은 대신에 이 딱딱하게 말린 가죽이 당시 캘리포니아의 유일한 통화이자 교역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돈을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끊임없고 더럽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150장의 새로운 생가죽이 공정의 첫 단계로 들어오고 동시에 또 150장의 가죽이 각 단계를 거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말 그대로 멈추지 않는 공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은 일요일을 빼고는 매일같이 바닷물에 가죽 담그고 소금물에 절이고 살점 긁어내고 도리깨질하는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허리 한번 펼칠 시간조차 없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동만큼이나 끔찍했던 건 바로 식사였습니다. 주식이 소금에 절인 쇠고기였는데 선원들은 이걸 아주 경멸적으로 늙은 말이라고 불렀어요. 왜냐고요? 조리장이 선장이나 간부들을 위해서 부드럽고 좋은 부위는 싹 다 골라내고 남은 지방 하나 없이 딱딱하고 질긴 부위만 선원들에게 줬기 때문이죠. 이름 그대로 정말 죽은 말을 씹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식사 예절? 그런 건 사치였죠. 그냥 커다란 나무통, 키드라고 불리는 통 하나가 갑판 바닥에 툭 놓이면요. 다들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아서 각자 허리춤에 찬 칼로 고기를 쓱쓱 잘라 먹었습니다. 접시나 포크는 당연히 없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더프라는 밀가루 푸딩이 유일한 별미였는데 이것도 뭐 소화 잘 안 되는 끈적한 덩어리일 뿐이었죠. 이런 원시적인 식사 방식은 해안가의 문명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돛대 앞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일상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버티 데이, 즉 자유의 날이었죠. 보통 일요일에 주어지는 이날에는 당번 선원들이 육지에 내려서 몇 시간이나마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어요. 정말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내린다고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건 말을 빌려서 주변을 둘러보는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데이너가 보기에 현지인들이 너무 태평했기 때문이에요. 말을 빌리고 싶다고 물으면 어깨를 으쓱하면서 느릿느릿한 말투로 대답할 뿐이었죠. 끼엔사베? 글쎄요, 누가 알겠어요. 그들에게 시간이나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자유의 날,
데이나와 동료가 말을 타고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서 지역 선교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몇 달 동안 망망대해랑 거친 해변만 보던 그에게 잘 가꾸어진 정원과 건물이 있는 선교원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곳의 관리인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세요. 이건 7개월 만에 처음 보는 거의 왕의 식사였죠. 잘 구운 고기, 향신료를 넣어서 끓인 콩 요리, 삶은 달걀, 그리고 와인까지. 벨리에서 늙은 말을 씹던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관리인은 이걸 자선이라고 말했지만 데이너는 이 세계의 암묵적인 규칙을 알고 있었죠. 그는 감사의 표시로 10에서 12레알 정도의 선물을 건넸습니다. 호의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캘리포니아 해안은요, 그 당시 태평양의 교차로 거의 허브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가죽을 싣고 떠나는 배에 새로운 상품을 싣고 도착하는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이 외딴 해변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작은 국제도시가 되었죠. 데이너가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조그만 해변에 모인 사람이 고작 40, 50명 남짓인데 그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같은 익숙한 얼굴들은 물론이고 하와이 원주민, 칠레인, 아프리카계 흑인, 타히티인까지 그야말로 인종의 용광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언어가 뒤섞여 웅성거렸고 유일한 공용어는 스페인어였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데이나의 눈길을 특히 사로잡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와이 샌드위치 제도에서 온 원주민들, 카나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뛰어난 뱃사람이자 성실한 노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자신들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방식부터가 유럽인들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짧은 파이프에 담배를 채운 다음에 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연기를 깊게 한번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면서 다음 사람에게 파이프를 건네는 식이었죠. 선원들은 이걸 오아후식 한모금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한번 피우면 그 효과가 한두 시간이나 갔다고 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로 아주 독특했습니다. 어떤 멜로디가 있는 게 아니라 낮고 단조로운 가락으로 계속 무언가를 읊조리는 식이었는데요. 데너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사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전부 즉흥적인 가사였는데 바로 옆에서 일하는 미국인 선장이나 영국인 상인에 대한 농담이나 관찰을 자기들 언어로 노래하고 있었던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백인들은 그냥 이국적인 노래라고만 생각했겠지만요. 자, 이렇게 사람과 노동의 세계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캘리포니아는 그야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선원들에게 귀한 식량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존재이기도 했죠. 어느 날 데이너가 땔감을 구하러 숲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덤불석에서 아주 작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의 가장 위험한 거주자 중 하나인 방울뱀과 마주친 거죠. 그는 선배 선원들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는 동안은 안전하다. 뱀은 공격하기 직전 움직일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나무를 했어요. 뱀이 계속 자기 위치를 알리게요. 작업을 다 마친 뒤에 동료들을 불렀고 용감한 카나카인들이 긴 막대기를 들고 덤불로 들어가서 그 위협을 처리했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캘리포니아의 황야가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연은 이렇게 위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풍요로운 식량 창고이기도 했죠. 주변 언덕에는 산토끼가 많아서 선원들의 단조로운 식단에 귀한 특식이 되어주었고 겨울에는 야생 오리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곰과 늑대가 어슬렁거렸고 실제로 데이너가 머무는 동안 곰의 습격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죠. 문명과 야생의 경계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은 아름답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몇 달 동안 데이너가 본 건 이처럼 아주 깊은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우아한 가난과 아름다운 언어, 잔혹한 노동과 눈부신 자연이 공존하는 곳.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가 이 복잡한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며 그 속에서 한 명의 소년이 어떻게 한 명의 남자로 변모하기 시작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네, 리처드 헨리 데이너 주니어의 돛대 위에서의 2년, 그 생생한 항해 기록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원래 하버드 학생이었던 저자가 눈이 나빠져서 학업을 잠시 멈추고 치료 대신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평선원으로서의 삶을 택하면서 겪은 일들을 담고 있죠. 지난번에는 험난한 바닷길을 거쳐 드디어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의 경험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거의 2년 가까이 1830년대 캘리포니아 해안에 머물면서 그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겪었는지 그 몰입의 시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데이너의 캘리포니아 생활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먼저 이 배가 그 멀고 먼 곳까지 간 단 하나의 이유였죠. 바로 선원들의 고된 일상, 그 노동의 심장부였던 소가죽 무역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데이너의 날카로운 눈에 비친 1830년대 캘리포니아 사회의 아주 독특하고도 엄격했던 계층 구조를 관찰해 볼 겁니다. 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선원들이 해변에 만들어낸 그들만의 작은 공화국, 그 속살을 들여다본 뒤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둘러쌌던 아름답지만 때로는 아주 위험했던 캘리포니아의 자연환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항해,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엄청난 돈이 되는 소가죽 무역이었죠. 당시 미국 동부에서는 신발 공장 같은 재화 산업이 막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가죽이 엄청나게 필요했고 바로 이곳 광활한 목초지를 가진 캘리포니아가 최고의 원료 공급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상업적 목표의 이면에는요, 선원들의 하루하루를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고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육체 노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데이너가 남긴 이 기록을 보면요, 당시 노동 환경이 어땠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150장, 매일 각 단계마다 동일한 수, 매일 똑같은 작업. 이 말들에서 느껴지시나요? 이건 마치 현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과정이 아주 기계적인 리듬으로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정확히 똑같은 수의 가죽이 각 공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완벽하게 분업화되고 표준화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시작도 끝도 없이 그저 매일같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끔찍하게 고된 5단계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선원들은 매일 이 5가지 단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하는 가죽이 수백 장에 달하는 거죠. 먼저 햇볕에 딱딱하게 굳은 생가죽 150장을 차가운 바닷물에 던져 넣어 불립니다. 다음 날에는 어제 불려놓은 가죽 150장을 건져내 깨끗하게 씻은 다음 소금물이 가득한 거대한 통에 담가요. 동시에 또 다른 150장은 통에서 꺼내 물기를 빼고 또 다른 150장은 땅에 넓게 펼쳐놓고 사방에 말뚝을 박아 팽팽하게 당긴 뒤에 안쪽에 붙은 지방덩어리 같은 불순물을 칼로 긁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바싹 마른 가죽 150장은 창고에 쌓기 전에 먼지를 털어내려고 기다란 막대기로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이 트자마자 시작돼서 해가 질 때까지 정말 단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중노동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숨막히게 돌아가는 노동의 수레바퀴에도 딱 하나 멈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요일 휴식이라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규칙이었죠.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끝없이 일만 시키면 결국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하던 모든 작업을 멈추고 널어놓은 가죽들을 잘 덮어두었고 월요일 아침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가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에게 일요일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유일한 숨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이 작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단번에 감이 오실 겁니다. 3만 장 이상. 이건 뭐 동네 정육점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산업적인 규모의 무역이었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양의 가죽을 전부 처리해서 배에 거대한 화물칸을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갈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3만 장이라는 숫자는 선원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만큼이나 아득하고 거대한 목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데이너는 그저 노동에만 매몰된 평범한 선원이 아니었죠. 그는 교육받은 지식인이었고 그래서 아주 예리한 관찰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830년대 캘리포니아라는 아주 독특한 사회의 복잡하고 흥미로운 모습을 세밀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캘리포니아는 아직 미국 땅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멕시코 영토였고 그 이전에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스페인의 영향이 아주 짙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데이너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캘리포니아 사회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자 계층이나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가진 사람은 모두 대귀족처럼 보였고 가난한 사람조차 몰락한 신사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망토가 아주 중요한 신분과 부의 상징이었는데 얼마나 좋은 원단으로 만든 망토를 걸쳤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줬다고 합니다. 겉은 번쩍이는 실크 재킷에 벨벳 바지로 치장했지만 정작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겉모습과 실제가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 좀 기묘한 사회였던 셈입니다. 여성들의 옷차림 역시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유행을 어느 정도 따르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몸을 꽉 조이는 코르셋을 입지 않고 허리가 헐렁한 드레스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의 덥고 자유로운 기후 그리고 문화에 맞게 스타일이 변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회적 격식이나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개인의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충격적이게도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의 헨테 데 라손이라고 부르던 순수 스페인 혈통의 백인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귀족 계층을 형성했고요. 반면에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사실상 노예 계급으로 전락해서 모든 힘든 노동을 도맡았습니다. 순수한 스페인 혈통에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이 그 사람의 피부색, 언어, 옷차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가 될 것인가 자유민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시의 혈통이 가졌던 절대적인 힘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쿼드룬이나 옥토룬이라는 건 4분의 1 혹은 8분의 1만 스페인 피가 섞였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피가 아주 희미하게 단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순수 원주민에게 운명처럼 주어지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얻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와 재산을 가질 권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혈통이 곧 그 사람의 운명 그 자체였던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건축 양식 역시 캘리포니아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형태였습니다. 햇볕에 말린 두꺼운 진흙 벽돌, 바로 아도비로 집을 지었는데요. 이 아도비 벽돌은 낮에 뜨거운 열기는 막아줘서 집안을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 서늘한 공기는 막아줘서 온기를 보존해주는 그야말로 천연 단열재 역할을 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기후 덕분에 복잡한 굴뚝이나 난방시설도 필요 없었죠. 재미있는 건 이 때문에 부유한 지배계층의 저택이나 가난한 원주민의 오두막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데이너가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가장 거칠어 보이는 소몰이 입군이나 부두 노동자조차 마치 대사관의 외교관처럼 아주 우아하고 격식 있는 순수한 카스티아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남루한 옷차림이나 험한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언어, 그 기묘한 부조화가 교양 있는 동부 출신이었던 그의 귀에는 무척이나 인상 깊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선원들 자신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고된 노동이 끝나고 나면 이 선원들은 캘리포니아와의 공식적인 사회와는 완전히 분리된 곳, 바로 샌디에고 해변에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영국인, 프랑스인, 하와이인, 이탈리아인, 온갖 국적의 사람들이 뒤섞여서 만든 법도 경계도 희미한 그야말로 작은 다문화 공화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19세기 미국 상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원들도 대부분 미국인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당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의 거대한 용광로였죠. 이 목록 좀 보세요. 이건 데이너가 직접 함께 일했던 40에서 50명 남짓한 선원들의 출신 국적입니다.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같은 영국 연방 출신은 물론이고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인들, 그리고 이탈리아인,
심지어는 하와이나 타히티 같은 태평양 섬 출신 원주민들까지 정말 바다 위의 유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출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딱 하나, 바로 서툴지만 모두가 어떻게든 구사했던 공용어, 스페인어였습니다. 이 다국적 집단 중에서도 데이너의 시선을 특히 강하게 사로잡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와이 원주민, 당시에는 카나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타고난 수영 실력과 항해술 덕분에 선원으로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해변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데이너는 이방인의 눈에 비친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에 아주 깊이 매료되어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담배 피우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다고 해요. 유럽인들처럼 짧게 여러 번 연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아주 깊게 연기를 빨아들여서 입안과 볼을 풍선처럼 가득 채웠다가 아주 천천히 내뿜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5아웃씩 한 모금이면 한두 시간은 충분히 버텼다고 하네요. 데이너는 이걸 보고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노래는 더 흥미롭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그저 목안에서 낮게 울리는 듯한 단조로운 가락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가사가 있는 즉흥곡이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주변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 선원들의 버릇이나 실수를 꼬집어서 놀리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놀림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이국적인 노래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재미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연 세계 그 자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문명화된 도시 보스턴을 떠나온 데이너에게 1830년대 캘리포니아의 자연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선원들에게 이 낯선 땅은 신선한 식량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보고이인 동시에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그야말로 야생동물의 천국이었습니다. 선원들에겐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소금에 절어서 딱딱해진 쇠고기와 돌덩이처럼 굳은 건빵만 먹던 사람들에게 갓 잡아서 구운 신선한 토끼고기나 오리고기는 그야말로 왕의 만찬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물론 동시에 힘들게 말려놓은 소가죽을 쪼아대는 성가신 까마귀 떼는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땅에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방울뱀이었죠. 문명 세계에서는 책에서나 보던 존재를 직접 마주하게 된 겁니다. 데이너는 처음 방울뱀의 경고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섬뜩한 느낌을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작은 증기선에서 증기가 휙 하고 새어나오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라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비유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덤불 속에서 혼자 땔감용 나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방울뱀의 그 섬뜩한 경고음이 들려온 겁니다. 그는 순간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어요. 뱀이 소리를 내는 동안에는 뙬리를 튼 채 움직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는 일부러 더 요란하게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뱀이 계속 경계 상태를 풀지 못하도록 묶어둔 거죠. 마침내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야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목숨을 건 대담한 심리전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데이너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의 고된 노동과 독특한 사회, 그리고 야생의 자연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했죠. 수만 장의 소가죽을 배에 가득 싣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을 때 사실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남아메리카 최남단, 그 무시무시한 케이프 혼을 다시 한번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험난한 귀향길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이 마지막 항해는 배와 선원 모두를 그야말로 극한의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때는 1830년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병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잠시 멈춰야만 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집에서 쉬면서 회복을 기다렸을 텐데 이 청년은 정말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합니다. 바로 평범한 선원이 되어서 거친 뱃사람들 틈에 끼어 돛대 앞으로 나서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 책은 바로 그 청년이 그 유명한 케이프 혼의 집채만한 파도를 넘고 당시에는 거의 미지의 땅이었던 캘리포니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2년 동안의 항해를 기록한 정말이지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먼저 선원들을 덮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악명 높은 케이프혼이, 그것도 가장 위험하다는 한겨울의 모습으로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문장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죠. 배는요, 캘리포니아에서 1년 넘게 긁어모은 수만 장의 소가죽 때문에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무겁습니다. 그런데 선원수는 평소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런 최악의 조건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다와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겁니다. 이건 즐거운 귀향길이라기보다는 목숨을 건 도박에 가까운 거죠.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1년 4개월입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선원들의 삶은 정말 단순했어요. 오직 한 가지, 소가죽을 모으고 소금에 절이고 말리고 그걸 또 배에 싣는 일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고된 노동이 정말로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물을 싣고 머나먼 고향으로 뱃머리를 돌릴 그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거죠. 공기 중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선원들은 먼저 떠나는 잠에선 필그림호에 실려있던 가죽까지 자신들의 배인 얼러트호로 옮겨 싣습니다. 모두가 알아요. 이 끔찍한 가죽 나르는 일도 이걸로 진짜 정말 끝이라는 걸요. 샌디에고 곳을 다시 한번 돌아나갈 텐데 이번에 돌아나가면 그 다음 목적지는 다른 항구가 아니라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보스턴이라는 사실이 심장을 마구 뛰게 합니다. 4만 장.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원들이 절벽에서 던지고 차가운 파도 속에서 건져 올리고 머리에 이고 나르면서 흘린 피와 땀의 총합이에요. 소금물에 절어서 딱딱해진 가죽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히고 베인 수많은 상처들, 그들의 고통이 한 장 한 장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정말 거대한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5월 6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가죽 한 장이 창고로 내려가고 무거운 해치가 쿵 소리를 내며 닫힙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는 그 순간 1등 항해사가 배의 롱보트 위로 뛰어 올라가 모자를 흔들며 외칩니다. 바로 그 순간 1년 넘게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요. 선원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우렁찬 함성을 3번이나 내지릅니다. 그 환호는 근처에 있던 캘리포니아호의 선원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도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에 3번의 환호로 화답해줍니다. 이건 정말 감격적인 해방의 순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제 같은 분위기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출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차가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사건은 당시 바다 위에서 선장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쉽게 뒤바뀔 수 있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T 선장이 저자에게 다가와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자네는 얼러트호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1년 더 머물러야 하는 저 필그림호에 타야겠어.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던 저자에게는 이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죠. 선장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운명이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장의 그 절대적인 권력과 그에 맞서는 한 개인의 위태로운 권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장은 그저 선원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자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아요. 보스턴의 선주들이 직접 보낸 편지, 즉 자신을 얼러트호에 태워서 귀국시키라는 명시적인 서면 지시를 무기로 맞서 싸웁니다. 이게 단순히 1년을 더 고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계급을 결정짓는, 어쩌면 평생 선원으로 살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것을요. 결국 끈질긴 항변 끝에 선장은 마지못해 물러섭니다. 저자는 안도감과 함께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 옛 동료들과 자신의 첫 배였던 필그림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그 고된 삶을 1년이나 더 선고받은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은 마침내 그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거죠. 쇠덫이라는 비유,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가 느꼈을 그 절박함과 한 번 걸리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선원이라는 신분의 굴레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개인적인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이제 배에 탄 모두가 함께 맞서야 할 훨씬 더 거대하고 원초적인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겨울의 케이프혼입니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겨울에 그곳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온갖 끔찍한 소문들이 떠돌아요. 특히 브랜디와인호라는 프리게탐이 무려 60일 동안이나 케이프온의 폭풍에 갇혀서 사투를 벌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서곡처럼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선원 중에 유일하게 케이프온의 겨울에 경험해본 사람의 경고는 그 공포를 현실로 만듭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람 잡는 날씨라는 표현 정말 무섭죠? 말 그대로 20일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몰아치는 폭풍과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했던 사람의 생생한 증언인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에 대한 정말 끔찍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그들이 겪는 추위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살인적이었는지는 배에 있던 돼지 한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돼지는요, 케이프혼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2번이나 돌아본 말 그대로 바다 생활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인한 돼지조차 혹독한 추위에 거의 얼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동물도 견디기 힘든 추위 속에서 선원들은 꽁꽁 얼어붙은 돛과 밧줄을 다루면서 갑판 위에서 맨몸으로 파도와 바람을 맞서야 했던 거죠. 이 문장을 사실 항해 초반의 한 선원의 죽음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케이프온을 지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심리적 압박감을 그 무엇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끝없는 위험과 고립 속에서 선원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에요.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명의 실수가 곧바로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을 잃는다는 건 그냥 인원이 한 명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마치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케이프온의 위협이 폭풍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반짝이는 파도 사이로 갑자기 거대한 얼음산, 바로 빙산이 유령처럼 나타납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없이 하찮게 만드는 자연의 위대함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선원 모두를 매혹시키는 동시에 극심한 불안에 떨게 만든 거죠. 저자는 이 거대한 빙산이 주는 경외감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숭고함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이해를 초월하는 장엄함, 그리고 그 안에 깃든 폐괴적인 힘이 공존하는 그런 감정이죠. 선원들은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경탄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했을 겁니다. 저자의 묘사를 따라가 보면 이건 그냥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치 살 있는 괴물 같아요. 햇빛을 받아 깊은 남색으로 빛나다가 저 위 정상은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있고 그 아래에는 파도가 부딪혀 얼어붙은 거품이 껍질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빙산 전체가 갈라지는 듯한 날카로운 균열음. 이윽고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집채만한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와 바다를 뒤흔듭니다. 밤이 되면 유령처럼 별들 사이를 배경으로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 배를 위협하는 거죠. 위험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더 많은 빙산들이 나타났고 일부는 처음 본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거대한 강풍 속에서 이 치명적인 얼음 미로를 항해해야 하는 상황. 어제 느꼈던 숭고함에 대한 감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남았습니다. 선원들의 희망은 점차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폭풍과 얼음이라는 외부의 적과 사투를 벌여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더 교활하고 무서운 적이 내부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괴혈병입니다. 이 병은 폭풍처럼 피할 수도 빙산처럼 돌아갈 수도 없어요. 바다에 있는 날이 길어질수록 인간의 몸을 서서히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괴혈병의 증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책에서는 벤이라는 영국 소년의 사례를 통해 그 참상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다리가 퉁퉁 붓고 고무처럼 탄력을 잃은 살은 한 번 누르면 그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잇몸은 끔찍하게 부풀어 올라 입을 벌릴 수도 없고 심한 악취와 함께 모든 기력을 잃어가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그의 모습은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선원 모두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약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일한 치료제는 테라포마, 즉 단단한 땅과 그곳에서 나는 신선한 과일, 그리고 채소뿐이에요. 그래서 선장은 배가 부서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능한 모든 돛을 펼칩니다. 심지어 돛의 단을 줄인 위태로운 상태에서 보조돛을 다는 상식 밖의 항해술까지 동원하면서 필사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이 항해는 이제 시간과의 그리고 죽음과의 처절한 경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망망대해만 보던 선원들에게 육지가 가깝다는 첫 신호는 레이더나 GPS가 아닌 바다의 깊이를 재는 측심 작업에서 옵니다. 깊고 푸른 바다 밑 보이지 않는 해저에 닿는 것. 그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첫 번째 물리적인 증거였던 거죠. 이 측심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엄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선원들이 뱃머리부터 길게 늘어서서 측심줄을 잡고 추가 물속으로 떨어지면 줄이 손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례로 와치, 호, 와치라고 외칩니다. 첫 시도에서 측심줄은 80패덤까지 풀려나갔어요. 1패덤이 약 1.8m 정도니까 146m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갔지만 바닥에 닿지 않은 거죠. 선원들의 실망감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0패덤, 약 110m 지점에서 추가 묵직하게 바닥에 닿는 그 감각이 전해져 옵니다. 마침내 해저를 찾은 겁니다. 끌어올린 축 끝에는 아메리카 대륙 연안에 검은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이것은 지도 위의 점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고향 땅에 가까워졌다는 명백하고도 감격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배 전체에 희망과 안도의 환호가 울려 퍼집니다. 후라 for Yankee Land! 기나긴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집에 가까워졌다는 순수한 기쁨의 함성인 거죠. 이들의 기나긴 시련은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냄새를 맡고 해저의 흙을 만졌다고 해서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죠. 과연 이들은 마침내 육지의 흙을 밟고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여정이 곧 펼쳐집니다. 리처드 헨리 데이너 주니어의 책 돛대 위에서의 2년은요. 하버드 학생이던 젊은이가 천원이 돼서 2년 동안 겪은 일을 정말 생생하게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19세기 선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또 당시 캘리포니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다 위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 정말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죠. 자, 이제 이 기나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2년이 넘는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 짐을 싣는 그야말로 귀향의 서곡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지옥 같았던 케이프 혼에서의 사투, 그리고 마침내 보스턴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원들의 삶을 위해 어떤 제안을 했는지, 또 세월이 흘러 다시 찾아간 캘리포니아는 얼마나 달라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탔던 배는 과연 어떻게 됐는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캘리포니아에서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수만 장의 소 가죽 중에서 정말 마지막 한 장을 배에 싣는 그 순간이에요. 이건 그냥 일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첫걸음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16개월 동안 계속됐던 그 지긋지긋한 가죽 나르는 일이요. 그 마지막 한 장을 창고에 딱 넣고 해치를 닫아서 봉이 나는 바로 그 순간, 선원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걸 터뜨리듯이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이건 그냥 와 끝났다 하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나긴 고통을 이겨낸 승리의 외침이었고 마침내 집에 간다는 희망의 포효였죠.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다른 배 캘리포니아호의 동료들도 같이 함성을 질러줬대요. 그들이 왜 저렇게 소리 지르는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에요. 정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장이 저자에게 다가오더니 너는 집에 못 가. 원래 타고 왔던 필그림호에 남아서 캘리포니아에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아니 보스턴에 있는 선주가 분명히 저자를 얼러트호에 태워서 귀향시키라고 명령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이게 그냥 귀향이 몇 달 늦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2년 넘게 더 머문다는 건 사실상 평생 선원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자는 이 부당한 명령에 그냥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죠. 선장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저는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맞섭니다. 선주에게서 온 편지 내용, 그리고 선장이 했던 약속까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결국 그의 이런 결연한 태도의 선장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는 마침내 귀향길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배는 드디어 보스턴을 향해 돛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귀향길의 가장 험난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혹독한 남극의 겨울, 악명 높은 케이프 혼을 통과해야만 했죠. 항해 도중에 선원들은 처음으로 거대한 빙산을 마주치게 됩니다. 저자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깊고 푸른색과 눈부신 흰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 혹은 섬 같았다고 묘사해요. 그 아름다움은 정말 넋을 잃을 정도로 경이로웠지만 동시에 언제든 배를 집어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협 그 자체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빙산의 골짜기와 봉우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말 숭고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섬뜩했다고 합니다. 케이프 혼에서의 항해는 이건 뭐 그냥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 안개 속에서 요령처럼 나타나는 거대한 빙산들이 언제 배를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배는 가죽을 너무 많이 실어서 물에 깊이 잠겨 있었고 선원수도 턱없이 부족했죠. 여기에 몇 주 동안이나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 얼음 같은 비가 계속 퍼부었습니다. 선원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죽음의 그림자처럼 괴열병이라는 끔찍한 질병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괴열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오랫동안 못 먹어서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생기는 병인데 그 증상이 정말 끔찍합니다. 팔다리가 퉁퉁 붓고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살을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간 채로 돌아오질 않아요. 잇몸은 흐물흐물하게 부풀어 오르고 입에서는 끔찍한 냄새가 나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죠. 이 병에 걸린 선원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신선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육지에 빨리 닿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 끔찍한 시련은 선원들의 마음마저 병들게 했습니다. 항해 초반만 해도 다들 야, 우리 집에 도착하면 뭐부터 할까? 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위험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선원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도착하면 이라는 말 대신 만약 우리가 집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불확실한 가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케이프 혼을 마침내 벗어난 배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빠르게 나아갑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나 있었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케이프 혼을 통과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위험한 바다를 벗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적도를 넘었고요. 마침내 58일째 되는 날 수심을 재서 고향 땅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2일째 그토록 그리워하던 보스턴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된 거죠. 2년이 넘는 시간 같이 먹고 자고 죽을 고비를 함께 넘었던 동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여정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배가 부두에 닿고 마지막 밧줄이 묶이자마자 선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각자 짐을 챙겨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잘 가라는 작별 인사도,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어쩌면 그게 바로 선원들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은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배에는 순식간에 정적만 남았죠. 이 장면은 선원이라는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덧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허무한 헤어짐이 저자로 하여금 선원들의 삶은 왜 이래야만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 자, 저자의 개인적인 항해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사실 이 책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선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데이너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선원의 삶은 정말 이야기 속처럼 낭만적일까? 당시 사람들은 소설이나 노래를 통해서 선원의 삶을 자유롭고 멋진 모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데이너는 자기가 직접 겪은 현실을 통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환상인지를 까발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고통과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신화와 현실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람들은 선원들이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생선으로 파티를 할 거라고 상상했지만 현실은요, 몇 달이나 소금에 절어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늙은 말이라고 불리는 맛없는 쇠고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부위는 다 선장 차지였고요. 배 안의 질서요, 그건 그냥 선장 기분에 따라 휘두르는 폭력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모험이요, 끝없이 돛대를 수리하고 갑판을 닦는 단조로운 노동의 연속이었을 뿐이죠. 아늑한 침대는 당연히 꿈도 못 꿀 이야기였고 어둡고 축축하고 수많은 사람이 뒤엉켜 자는 그 비좁은 공간이 그들의 유일한 휴식처였습니다. 데이너는 단순히 현실이 이렇다고 비판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죠. 먼저 선원 학대의 신박한 사례들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좋은 음식과 의약품, 제대로 된 잠자리를 제공하고 비인간적인 채찍질 같은 처벌은 금지해야 한다고요. 또 육지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나 저축을 도울 은행 같은 시설이 필요하고 배 안에서는 그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종교 활동이나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선원들의 권리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선언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훌쩍 흘러 1859년, 저자는 무려 24년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캘리포니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가 기억하던 외롭고 텅 빈 황무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와, 정말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맞죠? 그가 처음 봤던 샌프란시스코는 소가죽 창고 몇 개만 덩그러니 서 있던 쓸쓸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24년 뒤에 가보니 그곳은 병원과 극장이 즐비한 거대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항구는 전 세계에서 온 거대한 배들로 꽉 차 있었고요. 멕시코의 이름 없는 변방이었던 곳이 미국 서부의 심장이자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그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저자는 깊은 혼란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의 말처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던 거죠. 과거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동안 목격하기 힘든 그런 극적인 역사의 변화를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정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자가 2년 동안 자신의 집처럼 여겼던 배, 그 얼러트호는 과연 그 후에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얼러트호의 마지막 기록은 1862년 9월 9일에 남겨졌습니다. 바로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였죠. 얼러트호는 남부연합의 악명 높은 해적선 엘라베마호에 납포되고 맙니다. 우리는 전쟁포로가 되었고 우리 배는 전리품이 되었다. 이 짤막하고 건조한 기록은 저자의 청춘과 모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한 척의 배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버렸음을 담담하게 전하며 이 책의 기나긴 여정에 애잔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돛대 위에서의 인연은 그냥 항해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한 젊은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그가 살았던 시대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대서사시죠. 데이너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긴 항해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